아저씨, 아빠인 척 하세요. 지금 말하면 저 죽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 재개발 골목에서 한 재벌 회장이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빗소리 사이로 쇠파이프 긁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낡은 우비를 입은 한 소녀가 튀어나와 회장의 팔을 끌어안고 입을 막았습니다. 바로 앞엔 검은 그림자들이 길을 막아섰고 회장은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녀와 재벌 회장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이 소녀를 보고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았지요.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인적 끊긴 재개발 구역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사나운지 누군가의 비명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지요. 한도윤 회장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홀로 그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겠지만 오늘만큼은 혼자였습니다. 공장 부지 확인이라는 겉모습의 핑계는 그저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도록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잃어버린 아이의 흔적, 그것이 이상하게도 이 구역과 맞닿아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구두 안으로 스며들어 발끝이 시려왔고 젖은 안경 너머로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처럼 음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빗소리 사이로 묘한 이질감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질퍽한 진흙탕을 밟는 둔탁한 발소리. 그것도 한두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누군가 따라온다.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뱀처럼 스치고 지나갔지요. 회장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전봇대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같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둔탁해 보이는 쇠파이프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쇠파이프 끝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끼익끼익.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회장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사람을 찾는 놈들이다. 그 순간 회장의 시야 한가운데로 누군가가 불쑥 뛰어들었습니다. 탁! 젖은 손이 회장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회장이 놀라 입을 열려는 순간 더 빠른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쉿! 젖은 숨결이 귀끝을 스쳤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제 아빠인 척하세요. 뒤에 따라오는 놈들 있어요.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누군데? 무슨 소리냐고 묻기도 전에 그 여자는 회장의 팔을 끌어안은 채 한복판으로 훅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회장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여자 미쳤나, 아니 살려주려는 건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은 여전히 회장의 입가를 막은 채 다른 손으로는 회장의 팔을 단단히 끼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해요? 엄마가 기다린다니까. 그 목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그림자들이 멈칫했습니다. 가은은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철부지 딸이 술 취한 아버지를 타박하듯
능청스럽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쳐. 약도 안 먹고 비 오는데 어딜 돌아다녀요. 얼른 가요, 집에. 가은은 일부러 더 당당하게, 더 크게 회장을 이끌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야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겠지요. 회장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발은 가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뿌리치고 도망쳐야 하나 아니, 저 쇠파이프들. 그런데도 가은의 팔에 힘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 정면, 검은 그림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쇠파이프를 쥔 손들이 빗물에 번들거렸고 마스크 위로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두 사람을 훑쳐내렸습니다. 가은의 숨이 아주 잠깐 멎었습니다. 회장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끝인가? 그때 가장 앞에 선 사내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쇠파이프 끝이 바닥을 한번 긁었습니다. 끽. 그리고 그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빗속을 갈랐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가은은 회장의 팔을 더 꽉 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빗물이 우비모자 끝에서 줄줄 흘러내렸지만 가은은 그걸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더 크게, 더 철부지처럼 목청을 돋았습니다. 아빠 또 치매처럼 나가면 어떡해. 가은의 목소리가 빗속을 찍고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치 그 소리로 어둠을 밀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치매? 가은은 회장의 반응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회장의 옷깃을 툭툭 털어주며 더 능청스럽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밥 차려놓고 기다리잖아. 약은 먹었어? 안 먹었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가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자연스러웠고 말투는 딱 동네 철없는 딸 그 자체였습니다. 깡패들 쪽에서 잠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번뜩이던 눈빛들이 서로를 훑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피식 웃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가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허리를 굽혀 깡패들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능청스러운 사과를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우리 아빠가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셔서요. 자꾸 집을 나가세요. 저희도 미치겠어요, 진짜. 그 말에 깡패들 중 몇이 킬킬 웃었습니다. 비가 워낙 세차게 쏟아지는 데다 낡은 우비를 입은 젊은 여자애와 멍한 표정의 중년. 남자 조합은 얼핏 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친 채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뭐야 재수없게. 비켜. 길 막지 마. 가은은 회장의 팔을 끌어당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요. 그 한마디가 회장의 등을 밀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깡패들 옆을 스치듯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에 흙탕물이 튀었지만 그 어떤 감각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뒤통수에 꽂히는 서늘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가은이 회장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숨이 딱 막혔습니다. 두목이 진흙탕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오더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회장의 발끝, 빗속에서도 이상하게 번쩍이는 가죽의 광택, 흙이 튀어도 죽지 않는 고급스러운 윤기, 그것이 오히려 더 눈에 띄어버렸습니다. 두목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 동네 치매 노인이 이런 구두를 신어? 가은은 순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또 한 번 연기를 하려 했습니다. 아, 그게 우리 아빠가 원래. 하지만 두목은 가은의 말을 칼로 자르듯 잘랐습니다. 입 닥쳐. 그 한마디에 골목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주변 깡패들의 손이 동시에 쇠파이프를 고쳐주었습니다. 끼익.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목은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마스크 위로 흘러내리는데도 그 눈빛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회장 맞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의 쇠파이프가 동시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빗속에서 금속이 번쩍였고 골목은 한순간에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은의 소나기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끝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금속의 살기가 빗소리를 뚫고 회장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회장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이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퍼! 둔탁한 타격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장의 머리를 강타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가은이 몸을 비틀어 회장 앞을 가로막는 순간 쇠파이프를 자신의 팔뚝으로 받아낸 소리였습니다. 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은은 회장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뒤로 회장은 전봇대 쪽 어둠으로 휘청이며 물러났습니다. 가은은 회장을 등 뒤로 숨기듯 세우고 낮게 자세를 깔았습니다. 여대생의 몸에서 그런 기운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에 젖은 우비 아래로 단단하게 조여진 근육의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두목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쇠파이프가 가은의 머리 위로 내려 찍혔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한 발 옆으로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상대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낮췄습니다. 순식간에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주짓수에서 상대의 힘을 이용해 균형을 빼앗는 그 움직임. 가은의 어깨가 상대의 허리를 파고들었고 다리가 걸렸습니다. 쿵! 덩치 큰 사내 하나가 흙탕물 위로 그대로 나뒹굴었습니다. 뭐야? 저년 뭐야? 깡패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순간 골목에 정적이 스쳤습니다. 빗물만이 철판 위를 두드리며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가은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않은 채 몸을 돌렸습니다. 넘어진 사내의 쇠파이프를 발로 차 멀리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내가 달려드는 순간 가은은 손목을 틀어잡아 꺾으며 팔꿈치를 접어 올렸습니다. 흑! 비명이 터졌고 사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없이 어깨로 밀어붙이며 다시 한번 중심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은 잠깐이었고 숫자가 곧 공포가 되어 몰려왔습니다. 쇠파이프가 사방에서 번쩍였고 진흙탕을 튀기며 발자국들이 가은을 포위했습니다. 두목이 고함쳤습니다. 여럿이야. 둘 다 잡아. 가은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가은은 뒤를 돌아 회장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회장의 손목에 닿는 가은의 손은 젖어 있었지만 뜨거웠습니다. 가은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뛰어요. 앞만 보고 뛰어요. 회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그 한마디에 몸이 움직였습니다. 가은이 잡아끄는 힘이 회장의 다리를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첨벙, 첨벙. 진흙탕이 튀어 옷을 적셨고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회장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달리는 가은의 등이 지금은 유일한 생명줄 같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잡아. 놓치면 죽는다. 발소리가 우르르 쏟아져 따라붙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끼익끼익 뒤쫓아왔습니다. 가은은 골목을 한번 꺾더니 더 좁은 길로 파고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틈새, 사람 한 명이 겨우 비집고 지나갈 만큼 좁은 벽 사이. 가은은 망설임 없이 회장을 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요. 몸을 붙여요. 회장은 벽에 어깨가 긁히는 통증도 잊은 채 몸을 비틀어 끼워 넣었습니다. 등 뒤에서 깡패들의 고함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디로 갔어? 저기야. 하지만 좁은 틈새는 그들의 덩치를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틈새를 통과해 반대편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가은은 회장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회장은 겨우 숨을 뱉었습니다. 살았다? 그 안도감이 올라오려는 찰나였습니다. 골목 끝, 검은 그림자들이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발소리, 새로운 쇠파이프의 번쩍임, 다른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끈듯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그들의 실루엣은 선명했습니다. 두목이 낮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가은의 소나기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회장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막혔다. 가은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막아선 그림자들을 정면으로 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회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이에요. 그 목소리는 숨이 차서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가르며 재개발 구역 더 깊숙한 곳으로 뛰었습니다. 철거를 기다리는 폐건물들의 뼈대가 검은 잎처럼 벌어진 채 서 있었고 바람이 창문 틈을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의 발목이 무릉덩이에 빠져 휘청했지만 가은은 놓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아당기며 몸을 끌어세웠습니다. 가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석에서 녹슨 철판이 삐걱거리며 드러났습니다. 철거 구역 한편에 방치된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붉게 녹슨 철판 벽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 휘어진 자물쇠고리.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모습이었지만 가은은 그곳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여기요. 가은은 뻑뻑한 철문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끽. 쇠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겨우 열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묵은 습기 냄새와 기름 냄새가 확 끼쳐 나왔습니다. 가은은 회장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요. 빨리. 회장이 안으로 넘어지듯 들어가자 가은은 즉시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와 겹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가은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문고리에 달린 걸쇠를 걸었습니다. 딸깍! 이어 낡은 체인까지 감아 잠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바깥보다 더 요란하게 울리는 빗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철판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의 타격음이 마치 드럼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가은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헉. 회장도 숨이 턱에 걸린 채 젖은 안경을 떨리는 손으로 벗었습니다. 자네는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가은은 회장을 힐끔 바라보더니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곳이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컨테이너 내부는 참담할 만큼 단출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낡은 매트리스 하나, 찌그러진 주전자와 컵 몇 개, 구석에 쌓인 라면 박스와 옷까지, 그리고 가운데 놓인 조그만 난로 하나. 가은의 생활이 이곳에 고스란히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은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치직. 천장에 매달린 병든 전구가 껌뻑거리더니 희미한 주황빛을 토해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며 가은의 젖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회장은 숨을 삼키며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속눈썹,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눈빛. 그 눈빛엔 겁이 없었습니다. 아니, 겁을 삼키는 법을 너무 일찍 배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가은은 난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심지를 조절했습니다. 손가락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툭툭. 조심스럽게 불씨를 붙이자 잠시 후 화르륵 붉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좁은 공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투박하게 던지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 맞은 데 없어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부리는 남자였지만 지금 자신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은 눈앞에 젖은 여대생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네. 자네가 다친 건 아니고. 가은은 팔뚝을 한번 훑어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그 말투. 어린애처럼 시니컬하면서도 이상하게 정이 섞인 어미. 회장은 그 말투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회장의 기억 속에서 웃으며 그렇게 말하던 사람. 가은은 구석에서 낡은 수건을 하나 꺼내 회장에게 툭 던졌습니다. 닦아요. 비 맞으면 감기 걸어요. 회장은 젖은 수건을 받아들며 가은의 손을 무심코 보았습니다. 투박했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긁힌 상처들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거칠게 굳은 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대생의 손이라기엔 너무 단단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가은은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전구의 주황빛이 그녀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짧게 드러난 흰 실선,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호흡이 순간 끊겼습니다. 그 흉터의 위치, 그 길이, 저건. 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난로 가까이 손을 내밀며 몸을 녹였습니다. 그때 우비 소매가 살짝 걷히며 팔 안쪽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도 희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깊게 다쳤다가 아문 듯한 자국. 빛이 스치자 그 자국은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비를 뚫고 올라오려 했습니다. 도망치는 아이의 울음, 병원 복도, 피냄새, 그리고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외치던 목소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닦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설마, 어떻게.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가은이 회장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아저씨, 어디 아파요? 회장은 황급히 시선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네. 그냥 자네가 누굴 좀 닮은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회장의 심장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흉터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아직도 빗줄기가 철판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 귀에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자신의 심장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컨테이너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발소리,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날로 불꽃을 한 번 더 살피더니 구석에 쌓여있던 박스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우비가 철판에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에선 작은 움직임 하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은이 컵라면 2개를 꺼내 탁, 탁 매트리스 옆 낡은 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배고프죠? 그 한마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회장은 대답을 잊었습니다. 가은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찌그러진 주전자를 들어 물을 붓고 난로 위에 올렸습니다. 금방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주전자 속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가은은 컵라면 뚜껑을 반쯤 뜯어 스프를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힐끔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거 회장님 입맛에는 좀 천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곤 곧바로 스스로 웃어버렸습니다. 아, 죄송. 제가 또 말이 헛나왔네. 회장은 그 웃음에 어쩐지 가슴이 살짝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여전히 차갑고 비릿했지만 난로의 열기와 가은의 말들이 공간을 조금씩 데우고 있었습니다. 가은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후루룩 김이 확 올라오며 좁은 공간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 김 사이로 가은의 얼굴이 잠깐 희미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회장은 무심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또 닮았다. 그 생각이 너무 또렷해서 스스로가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가은은 또 다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문지에 둘둘 말린 고구마 2개였습니다. 짜잔. 가은은 뜨거운 고구마를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씩 웃었습니다. 오늘 메인 디시 군고구마요. 회장은 그 순간 이상하게 목이 막혔습니다. 평소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음식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도 손대지 않았을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고구마에서 올라오는 김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은은 아 뜨거워, 뜨거워 하며 연신 입김을 불어가며 고구마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면서도 이상하게 정성스러웠습니다. 노란 속살이 드러나자 달콤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라면 냄새와 섞여 컨테이너를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가은이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입술을 삐죽 내밀고 후 하고 불며 껍질을 까는 표정. 그 사소한 습관들이 회장의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가은이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회장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드세요. 속 뜨끈해질 거예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심장까지 녹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가은이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봐요.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 회장님도 배고프면 꼬르륵 하네요.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허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맛있네. 정말 달아. 가은은 뿌듯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컵라면을 들었습니다. 그쵸? 라면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혀요. 두 사람은 난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철판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조금 멀어진 듯 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후루룩 면치기 소리, 달그락거리는 젓가락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김이 차오르고 전구의 주황빛이 그 기미로 얇게 번졌습니다. 회장은 평소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을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짤하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앞이 순간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붙잡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은 자꾸만 가은을 힐끔거렸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손 모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살짝 펴지고 손목이 부드럽게 꺾이는 습관. 회장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저 젓가락질. 가은은 회장의 시선을 눈치챈 듯 웃었습니다. 왜요? 제가 먹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회장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국물을 또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아니네. 그냥 자네는 혼자 여기서 사는 건가? 가은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곧바로 능청스럽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죠. 집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그 말 끝에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더 묻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칫하면 이 아이가 도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숨을 고르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마 상처는 어쩌다 생긴 건가? 가은은 잠시 멍하니 자신의 이마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거요? 저도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회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들고 있던 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이 심장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가은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설에서 그랬거든요.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가은은 한 입 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원래 좀 개구쟁이였나 봐요. 회장의 숨이 순간 끊겼습니다. 시설. 그 단어 하나가 회장의 머릿속에서 무너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억지로 맞춰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의 흉터, 닮은 얼굴, 손모양, 말투,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설마 또 실망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다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그런 회장의 굳은 표정을 보지 못한 채 고구마를 또 반으로 쪼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근데 이상하죠? 저는 원래 누가 다치거나 무섭게 떠는 거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회장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난로 불꽃이 타닥타닥 타들어가고 밖의 폭우는 여전히 세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 가슴속에서는 빗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되어간다. 가은은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뜨거운 숨을 훅 내뱉었습니다. 덥다. 그 말과 함께 가은은 난로 옆으로 몸을 옮겨 젖은 우비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하게 달라붙은 옷감이 몸에서 떨어지며
작은 물방울들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괜히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다. 회장의 속에서 누군가 차갑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가은은 옷가지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겉옷 좀 말려요. 이러다 감기 걸어요. 가은은 컨테이너 벽에 걸린 못에 우비를 걸어두고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대충 털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려 테이블 위를 훑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테이블이라기보다 낡은 상자 위였습니다. 그 위에 무심히 놓인 나무 젓가락 한 쌍, 조금 전까지 가은의 입에 닿았던 젓가락, 그리고 옆에 찌그러진 종이컵 하나. 회장의 목이 마른 듯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또다시 헛걸음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 어딘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회장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은은 난로 앞에 앉아 젖은 양말을 벗어 짜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손이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하얀 손수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회장은 그 손수건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펼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그는 숨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이용해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나무의 거친 감촉이 손수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하지만 해야 한다. 회장은 젓가락을 손수건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타액이 마르지 않게, 손끝의 열기가 닿지 않게,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천천히 감았습니다. 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난로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멀어졌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버린 사람처럼 그저 불꽃 속에서 무언가를 씹어 삼키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감싼 젓가락을 다시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에 닿는 딱딱한 감촉이 이상하게도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안주머니 위를 살짝 눌렀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다. 23년의 밤을. 그때 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물 더 드실래요? 가은은 종이컵을 들고 생수통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혹시 들켰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은의 얼굴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황급히 웃어 보였습니다. 고맙네. 가은이 물을 따라 건네는 순간 컨테이너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멎었습니다. 아까부터 희미하게 들리던 발소리, 쇠파이프 긁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정적이 왔습니다. 빗소리만이 철판을 두드렸고 난로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이상해서 회장은 무심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툭툭. 컨테이너 철문이 가볍게 두드려졌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컨테이너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난로 불빛이 바람도 없는데 순간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 낮고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지?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떨리며 침이 목에 걸렸습니다.
가은은 입술을 꾹 다물고 문 쪽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아까 깡패 앞에서 몸을 낮추던 그 눈빛, 도망이 아니라 싸움을 선택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안주머니 위에 얹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젓가락의 감촉이 선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전쟁을 시작했구나. 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툭툭툭. 이번엔 더 거칠었습니다. 나와. 안 나오면 문 부순다. 컨테이너 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뒤로 빠질 틈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가은은 난로 옆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문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숨은 놀랄 만큼 고르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가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난로 불빛이 가은의 턱선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가은의 얼굴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겁이 없는 게 아니다. 겁을 삼키는 법을 배운 거다. 밖에서는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주위를 돌며 확인하는 소리, 철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는 쇳소리. 회장은 목 안쪽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가은이 회장을 향해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아저씨, 말하지 마요. 지금은 숨만 쉬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도 숨죽인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밖의 소리가 조금 희미해졌을 때였습니다. 가은이 난로 옆으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떼지 못한 채 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은은 한참을 불꽃만 바라보다가 툭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요. 원래 이런 애 아니었어요. 회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쌓인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운동했거든요. 한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가은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주짓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매트 위에서는 계급이 없다고. 가은은 손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매트 밖으로 나오면 계급이 딱 생기더라고요. 회장은 가은의 말끝을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은이 스스로 말하게 두고 싶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처럼 보였으니까요. 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누명 썼어요. 그 한마디가 컨테이너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누굴 때리긴 했죠. 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습니다. 근데요, 그건 막으려고 한 거였어요. 회장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싫다는데 끌고 가려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눈으로 울고 있는데 그냥 못 봤어요. 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대요. 그 뒤로는 가은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다들 제가 괴물이라더라고요. 회장은 난로 불꽃을 바라보며 숨을 눌렀습니다. 가은이 말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그 절망의 말투. 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요, 죄가 없어도 죄인이 돼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그 말에 회장의 속이 뒤집히듯 끓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얼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이 아이 앞에서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칼이 되어야 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가해자는, 그 사람은 지금, 가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듯, 그러나 치아 사이로 씹어내뱉듯 말했습니다. 양태민.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머릿속에 업계의 악명과 소문들이 번개처럼 연결되었습니다. 그 집안, 그 회사, 사람 목숨도 숫자로 세는 놈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참아라. 지금은 참아라. 그때였습니다. 가은의 낡은 휴대폰이 난로 옆에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르르. 그 작은 소리가 컨테이너 안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가은은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가은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꽂히는 걸 보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낮게 불렀습니다. 가은아. 가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은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눌렀다 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눌러버리면 무언가가 터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회장은 그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추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걸. 가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굳는 걸 느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사람을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결심. 회장은 손을 천천히 가슴에 얹었습니다. 안주머니 속 손수건에 감싸진 젓가락의 감촉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가은이 휴대폰을 가슴에 붙잡은 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난로 불빛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더 차갑고 더 무거웠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낮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곳이었고 밤이면 그곳은 세상에서 버려진 땅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 것들, 어둠을 먹고 사는 것들. 그 시각, 철거 예정 건물 뒤편.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내들이었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통, 그리고 걸쭉한 냄새가 배어있는 천조각.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끝내자. 입 막아야지. 기름이 바닥에 콸콸 쏟아졌습니다. 낡은 목재와 폐자재 더미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고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기름 위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확! 붉은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바닥을 핥더니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목재들은 불길에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1층을 먹어치우고 창문 틈으로, 계단 틈으로, 위층을 향해 미친 듯이 기어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굴뚝처럼 솟아올라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 안쪽, 가은은 텅 빈 공간에서
홀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짧은 숨, 긴장된 어깨, 그리고 손끝에 남아있는 불안. 여기까지 따라오겠어. 아니, 이미 왔을지도 몰라. 가은은 어둠 속에서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연기 냄새가 그 착각을 찢어버렸습니다. 가은이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붉은 빛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검은 연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계단 통로는 이미 연기로 잠겨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탈출구가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 아주 작게,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가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콜록, 콜록. 벽 너머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 있어요? 가은이 목청을 긁어내듯 외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더 약한 기침, 더 가느다란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주변에 널린 낡은 담요를 집어들고 가까운 물통에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요를 머리부터 뒤집어 썼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태울 듯 달려들었지만 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간다. 가은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고는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연기가 목으로, 폐로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고 귀에서는 웅웅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은은 바닥을 더듬으며 기어갔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문턱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진 방 한켠에서 사람의 형체를 찾아냈습니다. 연기에 질식한 듯 축 늘어진 노인이었습니다. 가은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노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나가요.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노인을 들쳐 업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 쾅. 불길이 벽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흔들리는 복도를 지나 비상구 쪽 창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가은은 온몸으로 창문을 부쉈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팔과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노인을 밀어내듯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노인이 공터로 굴러떨어졌고 주변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나왔다. 살았어. 가은은 그 숨을 한번 몰아쉬고는 다시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또 다른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들어가면 죽어. 하지만 가은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저기 사람이 있다고요. 가은은 다시 한번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담요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렸고 숨은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가은은 연기를 뚫고 2층으로 올라가 구석에 웅크린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자였습니다. 가은은 남자의 팔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저 잡아요. 제가 나갈게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이미 출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층, 출구가 바로 코앞인 순간이었습니다. 지지직, 쾅! 천장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굉음과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위험해요. 가은은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무너져 내린 자재들이 가은의 다리와 등을 덮쳤습니다. 짧은 신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와 철근이 다리를 짓눌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출구는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연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인가? 가은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나는 또 아무도 못 지킨 채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진입로 앞에 이상한 무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철거 용역을 핑계로 길을 막는 사내들이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현장 통제 중이에요. 그들의 고함 속에서 불길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찢는 강력한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후르릉, 후르릉. 검은 차량 행렬이 재개발 구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형 세단과 밴들이 줄지어 몰려왔고 선두 차량이 길을 막은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막고 있던 무리들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와 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세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뛰어내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엉망이었고 안경은 삐뚤어져 있었고 눈빛은 미친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불길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들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내가 찾았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사람이야. 불길 속에서 구조대가 뛰어들었습니다. 물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쏟아졌습니다. 1분이 1년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 속에서 들것 하나가 뛰쳐나왔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사람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검은 그을음과 피, 찢어진 옷, 그리고 희미한 숨결. 회장은 비틀거리며 들것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은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 좀 떠봐라. 나 여기 있다. 가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숨은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지만 가슴의 움직임이 약했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맥박이 떨어집니다. 빨리 구급차. 회장은 들것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회장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이제 막 찾았는데. 구급차 사이렌이 울부짖듯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 뒤로 밤하늘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에도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밤과 낮의 경계를 지워버린 듯 차갑게 번들거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휠이 바닥을 긁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누군가의 짧은 지시가 겹쳐지며 응급센터는 숨조차 바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들것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밀려 들어왔습니다. 온몸은 검은 그을음과 피로 뒤엉켜 있었고 붕대가 급히 감긴 팔과 다리에는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는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회장은 뒤따라 뛰어왔습니다.
양복은 찢어졌고 넥타이는 풀려 목에 축 늘어졌으며 손은 떨려서 제대로 주먹도 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장의 눈은 단 하나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가은의 얼굴, 가은의 숨, 가은의 손끝, 살려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좋으니까 살려내란 말이야. 의료진이 회장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부터는. 회장은 그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목구멍을 뜯고 나오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가 보호자다.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수술실 문이 닫히며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회장의 눈동자 속으로 박힌 못처럼 빛났습니다. 회장은 차가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엔 재개발 구역의 먼지와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회장은 마음속으로 부르지도 못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 닮아서 착해 빠진 애야. 제발 데려가지 마.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턱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늘어졌습니다. 1시간이 2시간처럼 길었고 2시간이 하루처럼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또 잃을 것 같아서 그러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초록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회장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소? 목소리가 바짝 말라 거의 쉰 숨처럼 나왔습니다. 살았소? 내 사람이. 의사가 깊게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셨고 화상도 있지만 환자가 버텼어요. 생존 의지가 강했습니다.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무 말도 못한 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았구나. 가은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커튼은 두껍고 침대는 넓고 공기는 조용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밝아진 하늘이 있었고 병실 안에는 기계들이 낮은 소리로 규칙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의사가 와도 간호사가 와도 회장은 의자에 앉아 물수건을 적셔 가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을음이 묻은 볼, 말라붙은 입가, 땀에 젖은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회장은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마치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주문인 것처럼. 사흘째 되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가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가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가은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듯했고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눈앞은 흐릿했고 하얀 천장과 링거병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가은의 목소리는 갈라진 숨에 가까웠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침대 곁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정신이 드니? 나 알아보겠니? 가은은 눈을 깜빡이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불러대던 그 목소리, 컨테이너에서 물을 건네던 그 손, 그 아저씨였습니다. 가은이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다. 회장이 서둘러 물을 떠와 빨대로 먹여줬습니다. 가은은 물을 삼키며 눈을 굴렸습니다. 병실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꽃, 커튼, 벽에 걸린 그림까지
그 모든 것이 가은의 삶과는 너무 멀었습니다. 가은의 눈동자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가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 돈 없는데. 이런 병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이 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간절해서 가은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회장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래고 손때가 묻은 사진. 그 옆에는 하얀 종이 한 장. 딱딱하고 차가운 하지만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글자들이 박힌 종이. 회장은 사진을 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봐라. 가은은 흔들리는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작은 팔, 작은 이마, 그 위치에 남아있는 표시, 가은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함께 펼쳤습니다. 회장은 목이 메어 한번 숨을 삼켰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이 병원 주인이고, 회장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이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내 아빠다. 가은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아저씨 지금. 회장은 가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마치 그 손을 놓는 순간 또 사라질 것처럼 회장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회장은 울었습니다. 천하의 회장이 아니라 늙은 한 사람이 울었습니다. 너를 너무 늦게 찾아서 그 모진 고생을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회장은 침대 모서리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억눌러왔던 숨이 울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과 종이 그리고 울고 있는 회장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버텨왔던 것들이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뱉었습니다. 아빠. 그 단어는 너무 낯설어서 입안에서 한번 부서지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가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다. 회장은 가은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가은은 굳어 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장의 등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마저 젖어드는 것처럼 23년의 시간과 상처가 눈물에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두 사람이 겨우 숨을 고를 때였습니다. 회장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함이 걷히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다시 회장으로 돌아간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놈들이 움직이고 있다. 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보자마자 턱이 굳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건강 악화 프레임, 해임한 상정. 회장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피냄새 같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몰아낼 거다. 그리고 회장은 가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너를 입 막으려고 할 거다.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은 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킨다. 내가 더는 도망치게 하지 않겠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폭풍이 오기 직전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단상 위를 향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공기까지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주주들 사이로 기자들이 끼어 있었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민첩하게 웃는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양태민 부회장이었습니다. 회장 자리를 노리는 사람 특유의 여유가 얼굴에 떠 있었고 말끝에는 늘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양태민은 천천히 시선을 훑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현 회장께서는 최근 건강 악화와 심신의 불안정으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눌러버리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양태민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 누군가는 잔을 들고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해임안을 상정하고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제가 임시로. 그 순간 누군가 객석 뒤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네. 노인도 여기까지지. 양태민은 박수를 유도하듯 손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에 맞춰 측근들이 먼저 박수를 쳤고 억지로 만들어진 박수 소리가 총회장을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총회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대포처럼 열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내 회사를 넘보나. 한도윤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히 맞춘 정장, 곧게 선 어깨, 흔들림 없는 걸음.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눌러두었던 분노와 결심이 선명한 선으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네. 그리고 회장의 손. 회장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서가은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었고 얼굴에는 회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은 비를 뚫고 달리던 밤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양태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굳고 눈동자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더니.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를 밀고 단상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단상 앞에서 멈춰 선 회장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총회장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마이크를 쥐는 모습은 칼자루를 잡는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한도윤이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한다. 잠깐의 정적. 그 정적이 사람들의 목을 조였습니다. 내 딸, 서가은이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주주들의 탄성이 터졌고 기자들이 앞다투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양태민의 측근 몇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예요. 양태민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그때 한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실장. 단상 옆에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어.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차갑고
선명한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일치 확률 99.999%. 총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양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작입니다. 요즘 이런 건.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더 낮고 더 차갑게 깔렸습니다. 조작이 아니다. 내가 직접 채취했고 내가 직접 확인했다. 한도윤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이다. 다음은 서가은을 입 막으려고 한 짓들이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지직, 짧은 노이즈 뒤에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양태민 부회장님 시키신 대로 진행했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 불 붙였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든 말든요. 총회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양태민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스크린에 이름들이 떴습니다. 양태민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용역 책임자, 현장 관리자, 그리고 돈이 흐른 계좌 내역, 숫자와 이름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방화였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양태민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목소리 아니야. 합성이다. 조작이다. 그때 박 실장이 다른 파일을 띄웠습니다. 여러 통의 통화 기록과 위치 기록, 철거 구역 근처에서 이동한 차량의 블랙박스 캡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며 말하던 목소리. 야, 안에 있지? 안 나오면 문 부순다. 가은의 손끝이 휠체어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한도윤이 그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 딸의 입을 막으려고 내가 보낸 놈들이다. 양태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비밀 장부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폐기해야 할 약을 갈아 새 약으로 둔갑시킨 기록, 노인용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성분표, 그리고 그 약을 먹고 쓰러진 환자들의 기록. 증거는 줄줄이 이어졌고 화면은 마치 칼날처럼 양태민의 숨통을 좁혀왔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살인자들, 우리 돈으로 사람 목숨을. 물병이 단상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양태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벌리고도 소리를 못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총회장 뒤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경찰들이었습니다. 제복의 파란색이 총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태민, 방화교사, 살인미수, 약사법 위반, 협박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까까지 마이크를 잡고 승리를 확신하던 손목에 차가운 쇠가 감겼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총회장을 찍어 눌렀습니다. 양태민의 측근들이 뒤로 물러섰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졌습니다. 사람 목숨을 장난으로 봤냐? 양태민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휠체어 앞에 다가오려 몸을 비틀었습니다. 서가은, 너 나 좀 살려줘. 가은은 떨리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양태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은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마요. 그 말은 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한테 해야죠.
양태민은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총 회장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웅성거림은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엔 두 사람, 그리고 어느새 수백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라 판결 같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 때 회장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가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그런 말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회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는 것, 가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 두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총 회장이 비워지고 카메라가 꺼지고 문이 닫혔을 때 가은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몸 어딘가가 욱신거렸고 마음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회장 옆에서는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가은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단어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가은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런 소원 말하면 웃을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해줄까? 그러다 가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평범한데 한번 가요. 회장은 한동안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거대한 복수의 칼날도 회장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늦게 도착한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회장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은이 놓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자. 그리고 두 사람은 총회장 문을 나섰습니다. 밖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 걸려서야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따뜻한 공기였습니다.